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내 재산상의 변화가 없는데 그 수수료인지 뭐 관리비를 몇 프로를 띄어야 되는 네.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급 인건비에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또 아직은 미미하고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 재산의 관리 및 사후 상속의 네.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공적으로 좀 그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이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탁 자체가 사실 뭐 단순하게 신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속 설계를 위한 신탁만 생각하시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상속인이 뭐 미성년자라거나 아니면 정신 지체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도박에 중독되신 분처럼 본인 재산을 관리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사실 그 재산을 물려줬을 때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미리 그 재산을 이제 다른 수탁자한테 맡겨서 그 수익만 이제 상속인들이 받게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유언대용 신탁을 해지하도록 설계를 하면 사실 그 상속 재산도 지키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 또 수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유언대용 신탁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대형 유언 대형 신탁이 상속까지도 다 처리되는 이어지는 네네.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역시 내가 사망했을 때 이 재산의 상속은 법에 정한 유류분 같은 게 고려돼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 둘 중에서 어느 하나한테만 상속한다. 이건 안 되죠. 뭐 가능은 한데 예, 사실 뭐 피상속인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유언대용 신탁이나 상속 설계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상속 재산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제 의뢰인 피상속인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당장 증여를 하시고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뭐 유언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쪼개는데 항상 그 유류분은 언제든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유류분을 정말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정말 못한 자녀, 정말 뭐 주기 싫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정말 이 사람이 폐륜적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취지 부분에 좀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장남이 나한테 잘했고 이 막내가 나한테 정말 못해서 이 막내를 배제하고 이렇게 주는 거고 이런 뜻을 뭐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기재를 하는 편이죠. 이 신탁이 유언 대형 신탁이 꼭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나 또는 뭐 세무사, 회계사, 네.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인가요?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에 관해서 저희 법선생 TV 그 유튜브 채널에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피상속인 부모님의 의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자녀에 의해서 이게 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을 이제 만나 뵙고 저희가 의사를 확인을 하고요. 정말 유언대용 신탁을 하실 건지 사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거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겠네. 오시면은 이제 이게 유언입니까? 유언대용 신탁입니까? 막 물어보시면 이제 그 설명 드리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얘기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 능력이 있으신지 실제로 이제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다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이제 발급을 요청드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유언대용 신탁 하시는 분마다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딱 작성을 하고 그걸 저희가 보내드려서 이제 의뢰인 분이랑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오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의사를 확인을 하고요. 의사를 확인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이제 등기를 하면은
뭐 빨리 진행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네, 완성이 됩니다. 아, 저는 그 새로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은 그 신탁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어떤 보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만 저희가 봐드린 거고요. 뭐 등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이제 등기팀이 있어서 저희가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외에 관리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직접 관리를 하시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이게 저희한테 뭐 발생하는 보수는 저희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한 보수. 네. 네, 그겁니다. 무슨 변호 의뢰할 때의 그 보수 같은 개념으로?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하신 그 유언 대용 신탁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아직은 극히 일부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 큰 로펌에서 오히려 조금 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변호사 분들께서는 이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에 또 관심도 조금 적으셔서 오히려 법무사나 세무사 이쪽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네. 어쨌든 이 유언 대용 신탁이 유언을 남기는 것보다 좀 편리하고 토탈 서비스라 그럴까? 그런 관점에서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되게 쉽게 편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공공성이 강화된 여러 가지 좀 뒷받침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보통 유언이 없을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떤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데 유언장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녀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야 그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까? 일단 그 상속 재산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상속 재산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시는데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 부모님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한 재산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쭉 다 뽑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상속재산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똑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이 있으면 청구인이든 상대방이든 어디에는 속해져 있어야 되는 소송이라서 항상 이게 모든 상속인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 어머니와 그 자녀가 만약 이해상반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이해상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법원에 선임을 신청해서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하고요.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령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6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상속세랑 취득세 그 문제 때문에 그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보통 그걸 생각하시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 것 중에 일제시대 그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하시면 되지만 이제 서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실 때 아무래도 공동 상속인 간에 조금 양보가 필요하고요. 서로 이제 위하는 마음도 있어야 결국 협의에 이를 수 있지 않나. 아, 그게 지금 중요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유언이 없었을 때 상속을 가족들이 주로 이제 자녀들 중심으로 네. 되겠죠. 할 경우에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 네. 이제 거기에 근데 형이 학비 더 많이 지원받았잖아. 유학자금 지원받았잖아. 또는 장사미천 동생이 받았잖아. 이렇게 네. 되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똑같이 나누자. 이게 제일 일반적인 기준 아닐까요? 아, 그게 네. 제일 좋은데 사실 이 똑같이가 나는 똑같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쪽에서 똑같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별 수익에 결국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하면은 참 좋은데 근데 저희가 보면 오히려 재산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쟁이 오히려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한 몇백억씩 되시는 분들은 안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조금 양보해도 가져갈 게 좀 더 많아 그런 거 아닐까요? 상속세의 문제도 있고 골간에서 네. 신난다고. 예. 근데 꼭 저희가 보통은 재산 이게 상속 분쟁을 제가 하는 재산을 보면 재산 규모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시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조금만 양보하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한때는 정말 좋은 형제 자매였을 텐데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걸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좀 잠재적인 상속 대상자들에게 권고를 한다면 네네. 내가 조금 양보하는 입장에서 이 상속 문제를 의논해야 형제간의 불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막상 제가 상속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법적 분쟁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이게 소송이란 게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리 무미건조하게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도 결국 계속 서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정장에 와서 판사 앞에서 막 싸우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진짜 보면 참 이게 형제간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피부치라고는 형제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제 나중에 이게 분쟁은 어쨌든 언젠가는 종결이 될 텐데 뭐 좋든 싫든 종결되고 난 이후에 가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정 안 되면 아예 그냥 공동재산으로 해놓고 그래서 수익만 받아가시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을 것 근데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권할 만한 일일까요? 분쟁의 그냥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단순하게 쪼개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함께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야말로 정말 양보심이 일상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 어렵죠. 생각도 네. 얼핏 드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유언장을 쓰지 않았을 때 이런 갈등이 첨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 소송으로 가는 게 요 10년 사이에 이혼 소송보다 훨씬 많아졌답니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5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은 거의 3가정, 4가정에 하나 정도는 소송까지 가는데 네. 이게 사이 좋아야 할 형제가 아주 그냥 왼수처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속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우애가 상한 네. 가정도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을 거고 그런 점에서 잘 따져서 이 유언장을 합리적으로 또 공평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유언장이 없었을 경우에 상속을 나눌 때 형제간에 내가 좀 더 양보한다 이런 자세로 좀 그 문제를 다뤄야 그 금전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족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재산 일단 상속된 거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고 형이 학비 더 많이 가져간 거 또는 동생이 장사 미천 지원받은 거 이런 거 뭐 따지지 말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크다 보면 그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수익이 정말 그렇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크다. 그럴 경우에 대책은 뭡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면 결국 이제 소송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특별 수익에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수익은 이제 상속분의 성급으로 봐서 이제 미리 상속 재산을 가져간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정 상속분 안에서 가져갔다면 이제 그만큼 빼고 나중에 상속 재산 분할을 하면 되는데 이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본인의 법적 상속분 이상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의 재산이 있고 상속인이 5명인데 그러면 법정 상속분은 2억씩 5분의 1이니까 2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장남이 한 5억을 가져가 버리면 3억을 더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초과특별 수익자가 되는데 이 초과특별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뱉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2억 가져가야 됐고 5억 가져갔으니까 3억은 다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과특별 수익자는 다시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부모님이 피상속인께서 그 장남에게 5억을 줬다는 건 어머님,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다시 받아낼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받아간 게 그로 인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로 가야 되는데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보니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예를 든 5명이 있다면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밖에 청구를 못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초과특별 수익자를 계속 돈 뺏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초과특별 수익자라 하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특별 수익을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갔는지 그리고 기여분은 누가 더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워낙 특별 수익, 그러니까 미리 증여받은 게 어느 자식한테 너무 커서 네. 나머지 쪽에서 상속받을 게 거의 없는, 네. 그러니까 유류분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네. 그래도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류분만큼만 만큼만 받을 수 있으면 네. 그거 갖고 따지기가 어렵다. 네, 네. 실익이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여분은 어떻게 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기여분이란 것 자체가 형제,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거죠. 형제 간에 다른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근데 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부모님을 모실 때 든 그 기여분이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다. 그럴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이거를 좀 내 몫으로 찾을 수 있나요? 이 기여분이라는 것이 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건데요. 이 몇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공동상속인이어야 해서 만약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 혹은 뭐 사이라든지 혹은 이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말 시댁에 들어가서 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뭐 30년간 제사 지내고 가정 대소사 다 했다 하더라도 며느리는 기여분이 없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부분을 참 억울해 하시는데 어머님들이 저희 법상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상속인이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여분 자체가 뭐 특별한 부양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서 동거하면서 간호하고 부양하는 거고 재산적 특별한 기여는 뭐 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정말 드린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뭐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재산적 기여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좀 인정해 주는 편이지만 특별한 부양에 대해서는 이 인정해 주는 좀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효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이게 동거 부양 의무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가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뭐 수십 년 동안 간호하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도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는 인정받기가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으시려면 미리 뭐 병원비를 아니면 부양료를 지출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고 뭐 주변에 사실 확인서나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부모님이 그런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서면을 남겨두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속 분쟁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은근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사실 어머님 연세가 이제 90이 90이 넘으셨으니까 70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남편분 당연히 내조도 하고 그 큰 종중이어가지고 또 장남이어서 종손이어서 제사도 다 지내시고 또 그 시장에서 녹그릇도 파시고 경제 활동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여분을 청구를 했는데
네, 판사님께서 기여분은 웬만하면 처리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참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구체적으로요. 기여분을 청구했다는 거는 배분돼야 할 1.5대 11 부인이 있고 자녀가 둘이라 그러면 네. 1.5, 1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1.5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판결 주문에 이제 기여분은 몇 %로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속 재산 총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몇 % 뚝 떼놓고 그거를 먼저 준 다음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 분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된 거고. 네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다. 인정을 이제 해주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기여분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뭐 어쨌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오화를 더 가산해서 주는 그렇죠. 네.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정도면 되지 예. 않냐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좀 기여분을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좀 의미 있게 존중해주는 재산 상속 기준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사실 부모님 열심히 잘 모시고도 그게 분쟁의 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 간에도 상식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신 자녀에게는 그 기여분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보장이라기보다는 그 배려가 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모시려고 하고 모시겠죠. 또 네. 모시지 않은 자녀 입장에서도 그래 형이 또는 여동생이 모셨으니까 좀 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문화가 생기면 갈등도 덜해질까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백수의 시대 초고령 사회가 왔는데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가장 우려되는 질환이 치매 아닙니까? 네네. 치매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자녀로서의 대책 같은 게 상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좀 소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뭐 유언이든 유언대용 신탁이든 상속 설계를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뭐 변경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먼저 작성해 두시면 네. 그게 기준이 되고 또 이제 본인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보면 정리도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건강하실 때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유언장 없이 유언적 네. 치매에 걸리시게 네. 되면 그 치매에 걸리신 상태에서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의사 능력에 문제가 돼서 뭐 정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유언이든 유언대용 신탁이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치매가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신상이나 뭐 재산 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임의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임의후견 제도는 이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실제 이제 후견인이 되실 분이랑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임의후견 계약서 안에 내 신상은 어떻게 하겠다. 뭐 내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어떻게 나를 어떻게든 부양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놓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어서 맡기고요. 만약에 실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이제 가정법원에 그 감독인 선임을 신청해서 임의후견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임의후견을 그 체결한 내용대로 부모님이 이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갑자기 이제 그런 뭐 대처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의후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나이 들어서 장수시대가 돼서 필연적으로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게 의식이 없거나 또는 극도의 불건강 상태에서 내 의사결정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몇 달은 물론 몇 년씩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내 뜻을 받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게 이제 임의후견인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 경우를
임의후견인을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들로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거 뭐 가족들 부인이 있거나 또는 남편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있는데 뭘 임의후견을 정해? 이런 것도 쉽게 또 반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왜 필요한 건가요? 사실 이게 임의후견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제도 자체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언젠가 이제 내가 늙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가 치매에 걸린다는 걸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인 스스로가 그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 후견인은 뭐 임의후견인은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하시죠. 다만 그 자녀들 중 한 명을 그 임의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뭐 신상에 관한 부분이야 어쨌든 부모님이 아프시면 뭐 병원에 가고 모시고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녀들 간에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어떤 기관이나 뭐 그런 아니면 전문가 그런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재산 부분만 따로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임의후견 아니면 유언대용 신탁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신상은 자녀에게 자녀 뭐 장남이든 막내든 자녀 중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재산에 관한 부분은 이제 별도의 제3자에게 맡겨서 이제 그 나중에 치매 걸렸을 때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구분해서 저 생활 관리 또 질병 관리하고 재산 관리를 나눌 것까지야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그냥 임의후견인을 자녀 중에서 정할 때 그 부담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째든 둘째한테 하면은 나중에 재산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또는 정해놨을 때 정해지지 않은 다른 자식이 그런 우려나 불만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나 보죠? 네, 이게 뭐 정말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 재산을 이제 임의후견을 하게 되면 그 임의후견인 부모님 재산을 다 파악을 하고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팔거나 뭐 처분하거나 이러면 딱 드러나지만 예, 현금 같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현금으로 뽑는 겁니다. 예. 하루에 500만 원씩 계속. 그런데 이 후견인은 나중에 이 사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드러났을 때, 부모님 위해 썼다. 병원비, 생활비, 뭐 부모님 고기 드시고 싶다고 고기 사드렸다 하는데 실제로 그걸 정말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견인이 아닌 자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고, 예, 걱정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변호사님이 공부하신다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귀찮아서 아예 하지 말자. 그걸 권하십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권하십니까? 아, 그래도 하셔야죠. 예. 이게 어쨌든 지금 예,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걸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본인의 신상이나 이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맡기셔야 본인도 나중에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래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뭐 병원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유언이나 이런 것과 같이 임의후견 또 웬만하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내 삶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내가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네. 그런 점에서 유언장도 쓰고 임의후견인도 정하고 네. 그걸 유언장을 쓰다 보면 재산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큰애한테 좀 더 주면 둘째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고 미룬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견인을 첫째로 정하면은 둘째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미루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게 부딪히는 문제가 좀 있더라도 네네. 내 책임하에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후견인도 정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현재만 해도 3분의 1인데 네. 1인 가구가로 살다가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어요. 네. 그러고 사망하면 이 재산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상속은 그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배우자 직계 비속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좀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고 그 직계 좀비속 배우자까지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제 자매가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실 뭐 예전처럼 이제 형제가 다 같이 모여 살면서 같은 뭐 재산을 형성하고 같이 노동을 한 사이였다면은 그래 형제 자매의 상속이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런 관계가 좀 소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게 맞는지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행히 강제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이 배정되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거죠. 네, 위헌이 네, 네, 네. 그런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형제 자매 유리분은 위헌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1인 가구인데 본인이 사실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이거는 뭐 저희가 생사를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1인 가구이신 분들도 상속 설계를 하셔야 이게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정말 뭐 나중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이 상속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1인 가구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십니다. 이게 뭐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이런 데 많이 키우시는데 이제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이 반려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어느 수탁자를 지정을 하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반려동물도 이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 재산을 이제 뭐 그런 동물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해달라는 식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유언장 안 써도 내가 세상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1인 세대 네. 경우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결정해 놓지 않으면 이 내 재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쪼개질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한 심지어는 얼굴도 한번 못 본 외국에 이민 간 지 오래된 동생이나 또는 오빠의 자식 그러니까 조카한테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1인 세대의 경우 유언장을 써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절실한 문제가 있겠네요. 네, 훨씬 높죠. 네. 그런데도 유언장을 거의 안 쓰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소송이 이혼 소송을 훨씬 능가해서 세 집 네 집에 하나씩 발생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좋겠는데 네, 네.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언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유언 자체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다 보니까 이 민법에 정해진 5가지 방식, 뭐 자필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 공정 증서 5가지 방식이 아니면 사실 그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 방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의 형식이 틀리면 또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뭐 공증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비용 부담이 있으시니까 보통 자필로 많이 다 하시는데 이 자필을 작성하실 때는 꼭 그 법적인 요건을 확인을 하셔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아니면 이제 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 유언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해야 된다. 좀 더 이 문화를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를 좀 더 크게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이제 정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장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아직 뭐 도입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게 조금 뭐 많이 퍼진다면
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이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에 좀 더 쉽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유언장을 좀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경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종이에다가 펜으로 자필로 꼭 써야 된다. 이게 너무 정말 구시대적인 그 정말 구시대적인 것 옛날 같아서 형식이죠. 좀 쉽고 편하게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는 유언장을 쓰고 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이쪽에 앞서가고 계시니까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좀 큰 역할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유언과 상속 관련해서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상속이라는 게 사실 죽음을 이제 전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건들을 하다 보면 이 상속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더 큰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상속 설계, 증여든 유언이든 유언 대용 신탁이든 미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 설계를 하시고요. 꼭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런 상속 설계를 하셔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